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어플이 뭐냐?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카톡, 인스타, 당연히 유튜브도 포함이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또 다른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 앱일 것 같은데, 잠시 나 때는 이야기 좀 하자면, 정말 제가 어릴 때는 아빠가 휴가 갈 때 막 종이로 된 지도 책 보고 속초든 부산이든 좀 힘겹게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젠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고 만사 오케이죠. 그리고 이 지도 어플에는 정말 옛날이라면 상상조차 못했던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드뷰 기능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로드뷰라는 건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와 GPS, 이 특수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실제로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로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종종 놀라운 장면이 박제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별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뒤편에 놀이터가 있고 또 주변을 둘러싼 나무, 벤치가 보여요. 하지만 이 사진 속엔 사실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면 한쪽, 수풀에 가려져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리어카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안에서 무려 3년간 시신이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은 2011년 7월 6일 평화롭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59세 김 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10분쯤 민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저희 애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리어카에 부딪혔어요. 저거 엄청 오래 방치되어 있던데 좀 치워주실 수 없나요? 사실 경비원 김 씨 또한 리어카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2008년쯤 홀연이 나타나서 그때 이후로 3년간 그 자리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원 김 씨가 일단 주인을 찾고자 입주민 방송을 합니다. 리어카 주인은요, 신속히 처리 좀 부탁합니다. 근데 몇 번을 방송을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직접 그걸 치우기 위해 놀이터로 향하게 되죠. 당시 리어카는 커다란 천으로 덮인 채 외부가 또 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김 씨가 하나하나 줄을 풀고 천까지 들춰내자 딱 눈에 보인 건 아이스박스였죠. 그걸 들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뭔가 내용물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듯 했고요.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스박스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러자 역겨운 악취가 그대로 막 풍겨 나오더라고요. 음식물을 뒀나? 이게 썩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안에는 흰색 비닐에 쌓여있는 검은색 캐리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은색 액체가 흘러서 굳은 듯 고여 있었고요. 김 씨는 단단히 묶인 그 비닐을 풀어내려고 했고 그게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칼로 봉지를 찢어냅니다. 그러자 아까보다 더 역한 냄새가 막 코를 찔러요. 숨도 쉬기 힘들었죠. 근데 이때쯤 되니까 김 씨도 이거 보통 쓰레기가 아닌데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비닐 속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요. 툭 하고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색이 좀 거무튀튀한 사람의 발이었죠. 김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쓰러졌고요. 곧이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이 확인해보니 그 문제의 캐리어 안에는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머리와 몸통이 완전히 잘려 있었어요. 이게 시신을 이렇게 구겨서 가방에 넣기 위해 목을 절단한 것으로 보이죠. 또 토막의 거친 절단면으로 봤을 때 도구는 톱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각 시신 국가수로 보내졌고요. 정밀부검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별 성과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시신이 방치돼도 이미 부패도가 너무 심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3년간 그 자리에 있던 리어카였잖아요. 거기에 있던 시신이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도 한정적이었던 거죠. 사인은 고사하고 사망 시점도 제대로 추정하기 힘들었어요. 물론 부검 보고서에는 최소 6개월 전 사망이다 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보통 이건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현장의 시신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머리와 목이 분리된 점 외에도 또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범인이 인위적으로 잘라냈다면 그건 신원 확인을 좀 불가능하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범인은 이 피해자가, 이 주근이가 누군지 밝혀지면 바로 범인으로 특정될 만한 가까운 사람, 면식범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 유기 장소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해당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된 곳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리어카가 있던 놀이터를 비추는 CCTV는 정작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범인은 왜 하필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요? 여긴 사실 놀이터예요. 많은 주민이 드나드는 곳이죠. 게다가 경비실과도 위치가 멀지 않고요. 근데 왜 하필 여기? 이런 질문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유기한 방식을 좀 보면 그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캐리어에 넣고 그걸 다시 흰 봉지로 싸고 다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덮개 덮고 줄로 꽁꽁 묶어뒀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몇 겹이나 밀봉한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유기한 것과 달리 앞서 장소를 선택한 건 좀 허술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하던 중 바로 여기서 경찰은 범인이 이 아파트를 잘 아는 사람, 즉 입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엄지손가락을 잘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성인이 돼서 주민등록증 만들 때 모든 손가락에 지문 채취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엄지가 없어도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 충분히 신원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엄지만 잘랐다는 건 범인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일반적인 지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합니다. 물론 이와 다른 가설도 존재합니다. 범인이 모종의 이유로 손가락 지문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또는 뭔가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살인을 한 후에 기념으로 챙겨갈 수도 있죠. 실제로 살인마들 중에서는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신체 일부를 트로피처럼 보관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어쩌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을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여러 가설을 두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다행히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는 소식이 들려요. 사실 그 남은 손가락 8개 중에서 5개가 너무도 심하게 부패됐어요. 그래서 이게 신원이 나올까 불안해하던 차였는데 나머지 3개를 겨우 복원해서 신원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녀는 1968년생 박 씨였습니다. 게다가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이었죠. 근데 박 씨가 뇌성마비로 인해 왼쪽 팔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요. 또 안면 근육이 일부 마비돼서 좀 입이 비뚤어져 있었어요. 국가로부터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요. 생전 그녀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위한 간병 도우미로 근무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박 씨를 하나같이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이어서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1월 13일까지 그녀가 강원도에서 일을 했다는 게 확인됩니다. 사실 과거에 박 씨가요, 강원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남편 또한 장애가 있었긴 했는데 요양원에서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심성에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하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한 후 그가 돌변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2005년 5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남편은 강원도 복지재단으로 거처를 옮겼고 또 중증 자폐가 있던 17살 아들은 강원도 원주시의 요양원으로 보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 씨가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해요. 여기까지는 지금 행적이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를 하고 10개월이 딱 지난 2006년 4월 1일, 그녀의 생활 반응이 돌연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는 통신 기록, 병원 기록, 은행 내역 다 있는데 딱 4월 1일 그때부터 완전히 끊긴 거예요. 목격한 사람조차 한 명도 없고요. 당시 박 씨는 시흥시에서 장애수당을 받았어요. 근데 공무원이 이제 실제 거주를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2006년 이후에 담당자는 박 씨를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2008년이 돼서는 이제 위장 전입으로 판단이 됐고 아예 장애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기록을 파악한 경찰이 생활 반응이 사라진 그때 2006년 4월 박 씨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돌연 2009년 11월에 박 씨 주소지가 변경된 거예요. 그것도 시신이 발견된 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아파트로요. 거기에 동거인으로 등재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동거인을, 가족이 아닌데 동거인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절차입니다. 보통 친구나 연인의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처럼 같은 세대가 될 수 없는데 동거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럼 그 동거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66세 정수만이었죠. 자기가 직접 주민센터 가서 박 씨의 신분증과 위임장 가지고 대리인 신분으로 주소지 이전을 했더라고요. 이미 박 씨는 생활 반응이 없는 지 몇 년째인데. 자, 결정적으로 더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2006년 4월, 그러니까 실종 시점 이후 박 씨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그건 계속 들어왔어요. 그 월 40만 원 정도가 매달 인출됐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냐? 완전히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 위장 전입인 것 같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이제 중지됐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2년간 계속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현금으로 인출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빼갔는지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일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ATM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신 발견한 게 지금 2011년이잖아요. 근데 최소 3년이 훌쩍 지나버리면서 당시의 기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치겠죠. 그래도 경찰이 끈질기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 수집하고 또 이전 계좌 이체 내역을 뒤지면서 결국 그 출금자를 찾아내요. 그게 바로 또 정수만이었던 거예요. 의심의 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 리어카 그리고 아이스박스, 그거 정수만 거였어요. 그의 아내 오 씨에 따르면 피크닉 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리어카를 사용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근데 거의 쓰진 않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는 지난 2004년에 해수욕장 갈 때 쓰려고 샀다가 그때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내 오 씨가 기억을 막 더듬다가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본 게 2011년 3월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리어카에 약간의 물이 담겨 있었는데 별 특이점은 없었다라고 말했죠. 자, 이 말을 하면서 아내 오 씨는 분명 2011년 3월에 내가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그때 이후에 누군가 여기다 시신을 넣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걸 듣고 있던 경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리어카는 커다란 천막과 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2010년 6월에 촬영된 로드뷰인데 거기에도 똑똑히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로드뷰와 시신 발견 당시의 모습을 비교하면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2010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2011년 7월까지 이 아이스박스에 손을 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내 오 씨의 증언, 2011년 3월인가까지는 제가 봤는데 이 증언은 거짓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남편이란 정수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도 황당합니다. 그는 장애인 선교 교회를 운영하던 목사입니다.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경험도 있고 또 이 해당 아파트에서 장애인 도우미 모임에 급식소 봉사, 여행 봉사도 직접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인 박 씨를 만났는데 박 씨의 이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했는지 그녀의 이혼 과정, 또 위자료 소송을 다 도와줬대요. 게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갈 곳이 없던 박 씨에게 자기 집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수만과 그의 아내 오 씨 그리고 박 씨까지 세 사람이 약 45일간 동거를 했다는 거죠. 와, 이거 이제야 좀 뭔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부분은요, 사실 아내 오 씨의 일방적인 증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살다 보니까 박 씨가 내 남편 정수만한테 호감을 보이더라. 나를 내쫓고 안방을 차지하는 걸 내가 눈치챘고 이 일로 박 씨와 아내 오 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대요. 그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수만이가 박 씨한테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다른 마음을 먹느냐 분노를 했고요. 내가 너를 도와줬더니 너 지금 우리 가족 망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끝내 박 씨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가 정수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흥시에 정착하게 됐다는 진술이죠. 근데 이게 과연 진실이냐는 거예요. 이 아내의 증언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폭행도 하고 내쫓았다며요. 근데 동거인 등록을 왜 나중에 하냐고요. 그리고 왜 여태 장애인 수당을 여태까지 받아가지고 다 빼돌렸냐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자 아내 오 씨가 경찰의 추궁에 그냥 탁 입을 다물어 버려요. 여기서 또 정수만에 대해서 경찰이 더 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만한테 살인 전과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수만은 이 오 씨라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슬아이 3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관에 들어가는 걸 발견하고 쫓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때 정수만이 방 안에 있는 그 기름 난로 있잖아요. 이걸 아내에게 던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렇게 아내를 불에 태워 살해했습니다. 이 일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형까지 선고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게 참작이 되면서 그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자, 감형이 됐는데 왜 버젓이 지금 나와서 무슨 목사 일을 하냐? 감옥에서 정수만이 종교에 심취해요. 내가 개신교를 만나고 회개했다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또 접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시인이던 지금의 아내 오 씨의 글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오 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얻고 지체장애 1급을 진단받은 상태예요. 그렇게 두 사람 간에 옥중 편지가요. 8년간 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8월 15일 두 사람은 옥중 결혼식을 올립니다. 참 엄청난 사연이 있었죠. 근데 그리고 다음 해에 정수만이 이제 15년간의 모범수 생활을 인정받으면서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정수만이 종교를 만나서 개화가 잘 됐다라는 케이스로 방송에도 출연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 씨가 개과천선했나 싶지만 사실 모든 건 철저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씨와 옥중 결혼을 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1년 후에 있을 그 광복절 특사를 노린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정수만이 자기를 목사로 칭하면서 착한 얼굴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박 씨를 만났고 박 씨한테 도움의 손길을 준 거죠. 이혼을 도와주면서 그 위자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이거 알고 보니까 다 정수만이 빼돌렸어요. 물론 자기는 선의로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범인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여기까지 듣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제시카야, 그러면 유력 용의자인 정수만 빨리 잡아다가 신문하면 되지. 왜 아내랑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2년 전인 2009년 11월 정수만이 이미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으로 안산 리어카 시신 유기 사건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미제로 남아버렸죠.
시원한 마무리로 끝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는 오늘 사건 내내 박 씨와 그 박 씨 처지 그리고 또 그녀를 이용한 정수만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유력 용의자가 죽어서 수사는 힘들다 쳐도 죽은 후에 그가 더 처절히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 박 씨가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남긴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누구보다 절실한 외침이 있을지 몰라요.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인의 욕망에 의해 삶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바로 박 씨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근무하던 영무원 윤 씨가 수상한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즉각 따라가서 그에게 물었죠. 저기요,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 남자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수상하냐 싶은데 딱 포착된 수상한 장면이 있었죠. 가방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액체. 심지어 이 흔적은 그 남성이 걸어온 바닥을 따라 길게 남아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영무원의 질문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이거 돼지고기 40kg예요. 수상합니다. 그래서 영무원은 눈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가방을 열어봐 달라고 요청해요. 남자가 주섬주섬 가방을 탁 여는데 보니까 불투명한 비닐에 쌓여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고깃 덩어리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핏물이 떨어지는 가방을 가지고 지하철에 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영무원이 못 들어간다 제지를 하고 결국 남성은 가방을 끌고 다시 개찰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분 후 영내를 순찰하던 또 다른 영무원 최 씨가 이번에는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버려진 여행용 가방을 발견합니다. 이 가방 낯이 익어요. 자세히 보니까 30분 전에 출입을 제지당한 바로 그 가방입니다. 영무원 최 씨 또한 이 CCTV로 아까 그 소동을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봤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가방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기분 나쁩니다. 최 씨는 결국 가방을 열어서 안을 좀 깊숙이 뒤적였고 너무도 끔찍한 것이 손에 닿았죠. 그건 바로 여성의 잘려나간 몸통과 양팔이었습니다. 몸통은 여성용 상의 3벌로 쌓여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었고요. 양팔, 이 2개의 토막은 이불로 감싸져 있었어요. 절단 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사체를 토막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가방 안에 머리와 다리는 없었고 또 신원을 감추려는 듯 양팔은 있지만 손목은 잘려 있습니다. 이게 한낮에 안산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수사팀은 먼저 사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검안 결과 시신의 목 좌우측 절단면에 쏠린 듯한 상처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졸려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말하죠. 몸통에서는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이 사체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막 시신이 담겨있던 그 가방도 살펴보는데 바퀴가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범인이 한참 동안 가방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바닥에 핏물이 새면서 묻어나왔고요. 하지만 바퀴 외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고요. 또 가방 상표, 손잡이 부분 비닐은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남성이 살인을 한 뒤 사체를 토막내고 이 시신을 담은 가방까지 구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좀 더 정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몸통과 팔 길이로 대략적인 신장을 추정하니까 164에서 173cm가량의 성인 여성,
또한 정액 반응 검사 결과 성범죄를 당한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편 이 사지의 절단면에는 뼈와 살덩어리, 또 피부가 거칠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건 사체를 토막내는 과정에서 범인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내포하죠. 피해자의 위장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 오전에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검을 통해 무엇보다 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그건 바로 목 주변에 있는 5개의 검은 사막이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가족이라면 피해자 시신을 몸통이었지만 그거라도 알아볼 수 있는 단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지금 신원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범인은요? 지금 이 범인 잡는 게 문제인데 다행히 용의자와 마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대화했던 영무원 윤 씨.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30대 중반 정도로 까무잡잡한 피부에 꽤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는 170 정도였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잊지 못할 특징은 이 사람의 한국어가 좀 서툴었다는 점입니다. 짧은 대화이긴 했지만 억양이나 말투로 봤을 때 중국인으로 추정됐어요. 마침 안산은 중국인 말고도 여러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하고 있죠. 즉각 영내 CCTV 수색을 합니다. 문제의 남성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흔적을 쫓았어요. 게다가 그 선명하게 핏자국이 남아 있어서 이걸 가지고도 역추적을 할 수 있고요. 그래 보니까 안산역에서부터 약 800m가량 떨어진 일대부터 이 핏자국이 뚝 끊겨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남자가 이 주변 어디인가에서부터 캐리어를 끌고 역까지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가능한 그 일대를 최대한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 남자가 가방을 구입했을 마트, 상점 집중적으로 탐문했고요. 그러다 마침내 단서가 등장합니다. 한 할인마트와 편의점에 이 문제의 남자가 선명하게 찍힌 CCTV가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화질도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사진인데요. 175cm 키에 베이지색 면바지와 검정색 점퍼. 이건 안산역에서 촬영된 용의자와도 동일인입니다. 오전 11시 30분 근처 할인마트에서 쓰레기 봉투 사고 또 같은 날 2시 30분 오후에 가방을 구매했어요. 자, 모든 게 좀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놈을 잡는 게 문제예요.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을 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죠. 근데 예상과 달리 들어오는 제보가 없습니다. 경찰 또한 발로 뛰면서 이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 수색했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어요.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약간 본능적으로 경찰이 와서 뭘 물으면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는 계속 난항이었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역시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만약 이 범인이 불법 체류자일 경우 DNA를 대조할 수조차 없고요.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탐문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서 무려 1700세대 가깝게 일일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엔 죽은 피해자 신원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이웃들이 말하길 여기에 새들어 사는 한 여성이 최근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녀는 컴퓨터 부품 조립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이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었고요. 사라진 그녀가 혹시? 사건 발생 6일째인 1월 30일 경찰은 집주인의 협조하에 해당 여성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 4층에 진입합니다. 탁 문을 열자 이 펼쳐진 풍경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집안의 장롱 문이 다 열려 있고요. 옷까지 죄다 쏟아져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루미놀 반응을 실험했어요. 루미놀 반응은 이제 숨겨진 혈흔 반응을 알 수 있겠죠. 그 결과 화장실 안에서 상당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날 조각 6점, 또 베란다에서 피 묻은 남자 셔츠와 바지, 싱크대에서는 날이 손상된 칼 3점까지 수거됐어요. 이 집에서 사건이 난 거 분명하죠. 그렇다면 혹시 경찰은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이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데 바로 거기에 무심한 듯 쓰레기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봤더니 허벅지부터 잘린 피해자의 2 다리가 들어있었죠. 나머지 토막입니다. 이 원룸의 세입자는 당시 34살의 정 씨.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실종된 따님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5개의 사마귀 사진이었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토막 시신의 신원이 정 씨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한편 정 씨의 원룸 쓰레기통 안에서 피해자의 부서진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좀 지워진 듯해요. 메모리를 복구해 봤더니 그 안에 정 씨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연인으로 보일 만큼 다정했는데요. 경찰이 유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피해자 사촌 동생이 그를 알아봅니다. 이거 한 씨예요. 한 씨, 그는 35살의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일단 이 한 씨라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근데 사건이 있기 한참 전에 이미 서류상으로는 한국에서 추방된 상태였고요. 실제로 정 씨는 한 씨를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사건 전날인 1월 24일 홀로 귀국했습니다. 자, 그럼 한 씨는 지금 중국에 있고 범인은 아니라는 거죠. 수사팀이 겨우겨우 찾아서 중국 칭다오에 살던 한 씨와 접촉해요. 그리고 이때 그는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건넸습니다. 형사님, 제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친구가 있어요. 손 씨라는 앤데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요. 사실 이 손 씨 역시 자신의 연인인 정 씨에게 큰 호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삼각관계에 의한 치정살인이 아니냐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한 씨에게 CCTV 속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한 씨는 확실하진 않지만 손 씨와 비슷하다고 증언을 해요. 경찰은 손 씨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내역을 분석해 봅니다. 그러자 수상한 내용이 포착됐죠. 피해자 정 씨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23일 아침에 손 씨가 정 씨에게 6번이나 전화를 계속 걸었더라고요. 더욱이 그의 폰은 정 씨의 시신이 나온 후에도 범행 현장 인근에서 계속 신호가 잡힙니다. 최종적으로 1월 28일 안산시 원곡동에서 전원이 꺼진 후로는 행적을 알 수 없어요. 그 원곡동이 원룸이 있던 곳이죠. 경찰은 이 핸드폰 신호에 주시했습니다. 핸드폰 지금 꺼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2월 1일 아침 10시에 갑자기 동두천 소요산 부근에서 휴대폰 신호가 떠요. 경찰이 바로 추격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체포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9시 40분에 또 위치가 잡혔어요. 이번엔 신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안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듯합니다. 이걸 놓치면 손 씨를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밤 11시 30분 초조하게 신호를 추적하던 경찰은 결국 군포시 금정역에서 지하철 안에 타고 있던 손 씨를 발견합니다. 바로 달려들어서 포위했죠. 당신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하자 손 씨는 의외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검거가 됐습니다. 중국인 손 씨, 그는 지난 1997년에 3년 기한의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불법 체류자로 머물고 있고요. 그는 사건 발생 1년 전에 이 피해자 정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졌다는데요. 사실 이 피해자 정 씨가 굉장히 활달하고 또 부침성이 좋았던 여성이에요.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죠. 하지만 그녀에겐 당시 6년 넘게 교제를 잘하고 있는 중국인 한 씨가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한 씨가 강제 출국을 당해요.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때 손 씨가 틈을 노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 정 씨가 딱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내연 관계를 유지했고요.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은 손 씨의 주장입니다. 사건 당일인 1월 24일 아침 9시 손 씨가 일찌감치 정 씨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그때 막 전화를 6번 걸었고요. 전날에 중국에 갔다가 이제 정 씨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당시 손 씨는 아니 중국에 왜 가? 너 이제 나랑 사귀는 거 아니야? 근데 전 남친 한 씨를 만나러 중국에 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려고 오자마자 찾아갔고요. 그런데 원룸에 들어가 보니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두 사람 간의 몸싸움을 했고 그 남자는 손 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황급히 원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손 씨의 주장이에요. 왜냐면 경찰이 이 폭행을 당했다는 원룸에 있었다는 남자를 막 수소문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찾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손 씨가 지어낼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편 이후 그는 이 정 씨의 원룸에 남아서 중국 술 3병을 막 들이켰어요. 만취한 상태로 정 씨한테 야 너는 도대체 몇 명한테 지금 양다리를 걸친 거냐 라고 막 말다툼을 했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잠깐만요. 이게 좀 황당한 게 손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정작 자기는 중국에 아내랑 자식까지 있거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꼴값이죠.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더 험악하게 흘러갑니다. 격분한 손 씨가 둔기를 들더니 그대로 정 씨의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그녀는 거기서 사망했고요. 이후 범인은 인근에서 여행용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후 원룸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토막냅니다. 아니 이게 너무 자기가 좋아했던 여성한테 정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저는 좀 믿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손 씨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이 진술이 과연 맞는가? 사실 아까 시신을 봤을 때 목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자기는 둔기로 죽였대요. 어쨌든 그렇게 토막을 내고 나서 이 다음에 몸통과 양팔은 가방에 넣어서 안산역 화장실에다 버리고 두 다리는 원룸 옥상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유기한 겁니다. 이후 그는 정 씨의 통장 4개에서 현금 9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진주, 동두천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또 문득 경찰이 지금 나를 어느 정도 쫓고 있는가 동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안산으로 지하철 타고 잠시 들어왔다가 위치 추적으로 꼬리가 잡힌 거예요. 저는 도피를 하다가 안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심리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사람 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잘린 양 손과 머리가 아직 발견이 안 됐잖아요. 이건 손 씨가 검거된 후 이 원룸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인근 야산에서 발견됩니다. 살인에 사체 훼손, 사체 유기, 거기다 강도까지. 손 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절대 자비롭지 않았고요. 법원은 바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근데 손 씨가 항소합니다. 결국 2008년 2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피고인 너는 죄질이 정말 너무 나쁘고 유가족한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사람이야. 너는 무기징역 확정이야. 여러분, 이 범죄가 발생하고 그 전말은 보통 가해자의 스토리텔링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 씨의 주장은 참 앞뒤가 맞지 않죠. 피해자의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격분했다 하지만 정작 지는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또 고량주 3병 먹고 술김에 살인을 했다면서 바로 거기서 시신 토막 내고 또 여기저기 유기까지.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 씨가 실제로는 돈을 노리고 강도 살인을 한 거다라고 추정한 거죠. 오늘 사건은요,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인 범죄 중 가장 잔혹한 것으로 손꼽힙니다. 토막 사체가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안산역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방을 옮겼다라는 이 팩트 자체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어쩌면 이 손 씨라는 사람, 나는 어차피 이 나라에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고 시신 버리고 나는 도망가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럼 전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율.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하고 또 확실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한국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외국인 범죄가 판치는 사회가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잘 대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